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0.9% 내린 14,936.24로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0.98%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8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락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0.03% 상승한 반면 영국과 독일 증시는 각각 0.26%, 0.3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일주일을 넘겨 장기화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또다시 이 사안에 관한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연방재난관리청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적 재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예산을 포함한 소위 클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공세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의회 내 3분의 2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 상한을 증액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날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전망했습니다. 레이먼드 맥데니얼 무디스 최고경영자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과 자금 조달 특별 조치가 모두 소진되는 17일 이전에 부채 한도 상한을 증액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7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설령 이때까지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미국 재무부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초 발표된 수정치와 같은 0.3%로 확정됐습니다. 유로스타트는 2분기 유로존의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앞서 지난 8월 중순 2분기에 0.3% 성장한 것으로 예비치가 나오면서 지난 2011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음을 예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자국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동해 해저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가스관 건설 문제는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그리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는 디폴트 우려가 또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회복 하루 만에 또다시 15,0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이렇게 1% 가까이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결국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 만에 13% 급등하면서 19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부의 셧다운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도 대체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슈 뽑아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장 영향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증시로 굴동이 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드리면서 이슈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또다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회의 싸움이 얼마나 지연될 것인가 이런 또 우려가 시장에서 또 그 파급이 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별반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초의 모습으로는 다소 부진한 양상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가 0.9% 오늘 내려갔습니다. 14,936포인트, 15,000선을 현재 내준 상태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수치로 낙폭이 있었습니다. 0.98%가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85%가 하락한 1,67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그 의회가 이 그 연방부채 상한을 올리는 부분과 내년 예산안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이른바 공영의료 프로그램의 예산을 집어넣은 이른바 클린빌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축약해서 많이 부르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타협안에 대해서 수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 새로운 소식으로는 백악관의 현재 국가경제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 스펄링, 이 폴리티코와의 회견을 통해서 부채 한도 일시 상한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백악관 그 고위 관료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좀 강경한 자세를 현재까지는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농무부의 그 현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서 시카고 곡물거래소도 이번 주에 월간 곡물 수급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현재 발간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곡물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그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26%가 내렸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36%가 하락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는 0.66%. 오늘 유럽 증시 중에서는 그리스의 아테네 증시가 2.49%나 올랐는데요. 이 헤지 펀드인 그 존 폴슨 회장이 이끌고 있는 폴슨 앤 컴퍼니가 그리스 민간은행에 투자를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리스 아테네 증시가 좀 많이 오른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 한번 다뤄볼 텐데요.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 폐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 부작용으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다우지수가 한 1% 정도 주간 기준으로 하락한 반면 니케이 지수는 5% 가까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드리면서 늘 신경 쓰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를 한눈에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 그 전해드리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정부 일시 폐쇄, 셧다운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볼 때 가장 현재 좋지 않은 증시가 일본 증시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안전자산이
달러가 약세 기조로 돌아가면서 반대급부로 유로화나 엔화 쪽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엔화의 두드러진 강세가 최근에 좀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79.94까지 많이 내려왔고요. 엔달러 환율은 96엔대 수준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케이 지수 차트가 아마 준비가 돼서 화면으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는 지난주 2일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토피스 지수도 영업일 기준으로는 7거래일째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엔화의 강세 기조가 니케이 지수를 현재 멍들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일날 니케이 지수는 올랐지만 셧다운이 들어간 10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4.36% 내려간 수치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셧다운 이후에 1% 남짓 하락한 것으로 보면 4배 이상의 하락률이 니케이 지수에서 나오고 있고 토픽스 지수는 이보다 더 현재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 10월 1일 날 일본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비세 인상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차단을 하고자 하는 이런 그 부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단기 악재이지만 반사적으로 금 가격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버냉키 의장이 달러의 안전자산의 대체자산 수요로 금을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화 쪽의 강세 기조가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 증시가 바로 일본 쪽이다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데 연방정부 여파로 오히려 긍정적인 단기적인 호재가 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 내비칠 수는 없는 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 많이 현재 몰려 있습니다. 9월 지난 주말이었죠. 노동부의 9월 실업률 수치,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수치가 제대로 이제 집계가 안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될지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인력의 복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수치 집계가 나오지 않는 이런 수치인데요. 이러자 이제 셧다운 여파로 연방정부의 그 여파로 인해서 연준이 가져가는 이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늦춰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그 몸을 좀 추스리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시와 인도의 센섹스 지수 10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수의 모양을 보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내렸던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나 인도의 루피도 다소 현재 약세 기조에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 지수는 5일째 현재 개걸음이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세트 지수도 현재 10월 1일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현재 오름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머징 국가들은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비껴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지수의 등락이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월드뱅크 세계은행들은 아시아 시장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현재 낮추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을 이 시간을 번 만큼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2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4분기 경제 성장률을 0.5% 종전의 수치보다 내려잡은 것이 이제 첫 포문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처음으로 이제 밝혔는데요. 기존은 2.5%, 4분기 수치를 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도 0.25% 내지는 0.5% 4분기 GDP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3분기 현재 경제성장률 미국의 수치를 1.9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 4분기가 2%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올해 전체 평균도 1.9 정도밖에는 현재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을 넘어가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GDP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시티, 그 여타, 웰스파고 등 여타 은행들도 줄줄이 하향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정치권이 얼마나 빨리 이 부분을 봉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셧다운에 따른 내부에서의 변화 조짐 살펴봤고요. 외부에서의 영향까지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지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징 업종들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업종까지 받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의 특징을 보였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강세 업종, 약세 업종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이제 태양광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으로 태양광 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의 기대감과 LED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증시에서 크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주 약세 업종인 동양그룹주 같은 경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소식, 그리고 싸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가수 싸이의 컴백 지연 소식, DMG 테마주는 북한의 원자료 재가동 소식과 전기차주는 테슬라의 모델 S의 화재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 그리고 약세 업종 주간 기준으로 특징을 보였던 것들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강세 업종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태양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의 태양광주는 재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좀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으로 태양광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시각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풍력 이런 대체 에너지로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럽이나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그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반덤핑 이슈가 좀 남아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LED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LED 제조업체인 크리가 강세를 이어간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국내 관련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좀 정책을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백열 전구에 관해서 생산이라든지 그런 수입 등을 이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좀 정책 모멘텀도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업체별로 좀 실적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화점주 같은 경우 좀 상반기에는 판매가 부진했지만 8월부터는 조금 점차적으로 회복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최대 소비 성수기인 그 국경절 좀 연휴도 맞이한 점이 좀 한편으로 좀 수혜를 입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9월에는 이제 추석 효과와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각 백화점마다 이제 정기 세일 같은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좀 매출 증가를 함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소비 경기가 좀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LED주 앞으로 강세 흐름 더 이어질 것이다 보시고요. 실적 강한 종목으로 집중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LED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백화점주 같은 경우 이제 현대백화점을 좀 최대 이제 수혜주로 뽑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현대백화점의 그 무역센터에 좀 조금 더 확장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LED주 가운데서는 실적 좋은 서울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시는 거 좋다 말씀해 주셨고요. 백화점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종목을 꼽는다면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세 업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요. 전망까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좀 싸이 테마주가 있는데, 싸이 테마주는 그나마 싸이 컴백에 관해서 워낙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가수 싸이가 컴백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도 함께 좀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에서는 그 싸이가 좀 컴백 시기가 아직 미정이고, 또한 심지어는 내년에 좀 컴백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관련주들에는 좀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관련주들이 좀 아무래도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라든지 그런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소식이나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전기차주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삼성 SDI나 포스코IC 이런 종목들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테슬라의 전기차인 그 모델 S가 사고 후에 좀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실적보다는 주로 이런 테슬라의 주가에 워낙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그 확실한 이제 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워낙에 좀 기대감만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조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들 테슬라발 악재가 있었는데 하지만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통신주와 은행주 그리고 의류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 이런 셧다운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통신주 그동안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좀 매력을 부각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또한 이제 배당주에 좀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살펴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주파수 경매 이후에 워낙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좀 가격적인 좀 매력을 느끼는지 좀 아무래도 외국인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을 보면은 좀 수급적으로도 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좀 횡보세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은 앞으로 좀 주가를 한번 기대를 해본다는 좀 판단이 내려지고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씩 좀 호전을 좀 보여나가고 있고, 국내 총생산, 이젠 GDP 성장률도 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선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하반기는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의 의류 매출이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10월에서 이제 정기 세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의류주 같은 경우 이제 4분기에는 좀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이 좀 다가왔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SPA인데, 이 SPA가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면에서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업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이런 그 SPA 관련 좀 브랜드를 좀 내놓으면서 점차적인 시장 성장도 좀 함께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지금 가계 소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또한 국내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현상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시장으로 좀 그 수출이나 수출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 보더라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의 백화점에서 이런 복합 쇼핑몰까지 좀 확대가 되어 가면서 의류 시장은 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번 한 주 동안 좀 관심을 두실 만한 업종으로 김진경 연구원님은 통신주, 은행, 의류주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금의 이상호입니다. 자, 어제 시장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전기전 접종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나타내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매수세는 바로 외국인이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흔히 우리 같이 삼성전자에 더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기 민감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LG전자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자, LG전자가 가장 큰 일단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수급적인 움직임 한번 먼저 보시면 꾸준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계속적인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은 되긴 했지만 꾸준히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던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끊임없는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었고 어제는 그래도 약세 국면에서 지지를 좀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다시피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적인 분위기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를 봤을 때 실적은 매출은 전분기 대비 8%가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6%가 더욱더 빠질 것이다. 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LG전자 옵티머스 G 프로를 시작을 해서 옵지2까지 나왔는 상황인데 과연 많이 팔렸을까라는 거죠. 일단은 많이 팔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겠고요. 대신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해진 관계로 매출이 전분기보다도 더욱더 줄어드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삼성전자에 바운드가 있겠고, 그리고 LG전자에 바운드가 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키는 과정이라면 아직까지 LG전자는 헤쳐나갈 과정이 너무 많다.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뽑는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영업이익을 16%에서 18%대로 올렸다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에서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2010년, 2011년에는 0.7%, 0.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윤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LG전자는 밑보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2%대에 머물고 있고, 올해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 자체를 상당히 적게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회복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LG전자는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체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정체 현상이 나타난다면 LG전자의 주가 자체는 좀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가 지금 3%대의 영업이익률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이런 종목군들을 박리담의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LG전자는 아직까지도 매출 자체를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 확대를 하기 위한 영업 마인드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급화를 추구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부진한 LG전자, 과연 언제까지 내려갈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63,000원대까지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보고 난 다음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LG전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적절하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적으로 알아봤듯이 아직까지 3분기에도 상당히 배고픈 LG전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좀 더 다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LG전자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뿐이지, 거기에 대해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LG전자가 갈 수 있다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지금 LG전자가 2003년 때부터 지금 2013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5만원대에서 6만원 사이, 아직까지 그 가격대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LG전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LG전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삼성과의 똑같은, 그리고 동일한 전략이 아니라 LG전자만의 좀 더 신제품 출시가 LG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월 달에 LG전자가 공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 공면 스마트폰이 시장에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좀 더 지켜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G전자는 어렵다. 그리고 3분기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결론이고요. 자, 오늘 시장도 좀 더 화이팅 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 색다른 시각으로 그 숨은 의미까지 찾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김동섭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정치권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 강성 보수 세력인 티파티 그룹이 오바마 케어 철폐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금의 예산안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티파티 그룹은 공화당을 비롯한 미국의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극우 소수파에 해당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이 결국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권의 타협 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타협은 이제 되겠죠. 네.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무급휴가를 간 80만 명 중에 40만 명에 대해서 임금을 소급 적용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뀐 게 뭐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양보가 없다면, 타협이 없다면 디폴트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실제로 공화당 내에는 일반 의원이 있고 티파티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티파티 의원은 2010년도에 처음 결성이 됐고요. 성향으로 보면 2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6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어떠한 사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지금 강한 어떤 그 오바마 케어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왜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인종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티파티 의원들은 백인들이 많은 곳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선거구를 조정하는 가운데 그 백인을 상당히 많이 조정한 지역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구가 한 60개에서 80개가 되는데 그 지역구에서 됐고 그 사람들은 거의 백인 우월주의자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걸 굉장히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민 의료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론에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티파티 의원들의 몇 명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티파티 모임들은 사실 그 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작은 정부의 세금이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오바마 케어는 세금이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들과 이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 이 오바마 케어는 다 통과가 됐고 대법원에서도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안으로 깎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을 통해서 이걸 막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미국 내 자체적인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는 그런 국면도 또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정치적인 싸움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지금의 예산안 문제나 정부차 상한 문제를 통해서 지금은 저가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는 모습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티파티가 아무리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대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구도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극우 보수 지역이 텃밭인 티파티 그룹이 강경한 입장을 돌아서지 않는 한 타협 또한 좀 어려울 것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성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디폴트 전에 타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Round 2, ready, go!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국세청, 농무부, 그리고 노동부 등이 마비되면서 주택, 곡물 거래, 고용 침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이 여러 곳에서 호소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일단 발표가 지연된 상황이고요. 곡물거래, 주택거래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는 이미 디폴트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월가의 모습인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영향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그 미국은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 상품거래소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던 어떤 그 원자재 투자를 하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개점 휴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결국 지금 미국의 어떤 예산안 문제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이번에 실업률도 발표를 늦춰버렸고, 또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납입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국세청한테. 근데 국세청에서도 약 10% 정도의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단 그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을 합의하는데 압박 수단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이달 말일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하기 위한 통계 자료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 결국 양적 완화도 역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결국 이러한 재료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를 도출을 시키는 압박 재료와, 또 하나는 현재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가 올해는 물 건너갔을 확률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압박카드로서 작용하면서 타협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외부 쪽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8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 행진을 이어가면서 누적 순매수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기간 기준으로 본다면 15년 만에 최장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언제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지, 이 점이 우려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그 시장에 외국인들이 28거래일째 들어와서 1998년도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 34거래일 정도 순매수 행진을 이제 갱신한 것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전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 나중에 나갈 때는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걱정해도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360억 정도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답답함이 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늘리면서 미국의 예산안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답보 상태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물량을 더 매집하는 그런 과정을 걸치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히려 그 지난번에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와서 시장에 못 간다는데, 지금은 펀드 환매 물량이 거의 씨가 마른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매물을 지금 미국의 어떤 위기를 통해서 다 받아내는 과정, 결국 큰 상승을 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하면 나갔을 때 환율이 높아질 걸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은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시장에 풀린 돈은 수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들어온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거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환율을 완전히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거의 2배 정도는 더 들어와야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들은 선매수 개념으로 들어왔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지수 2,300을 제시하면서 제시한 환율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1,110원입니다. 근데 지금 1,070원에 있죠? 그러니까 환율 대비로도 봐도 이게 맞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는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들어왔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바로 환율의 변동성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수준을 본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준이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증시가 조금 더 우려할 상황인데 이 또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힘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한글날로 휴장입니다. 저는 목요일이죠. 옵션 반길 10월 10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